자, 한국사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사인데 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세계사인데 이 두 사건은,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 세계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얼마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와도 우리나라 역사가 엮인 게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얼마간 필요한 거죠. 간략하게 하긴 할 텐데 워낙 큰 사건이라서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교과서에도 따로 단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그럼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냐? 1914년에 터지게 되는데 유럽 국가들끼리 싸웠어. 유럽 국가들끼리 뭐 식민지 쟁탈 정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당시 유럽의 주요 강대국 한 6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각자 동맹 관계를 맺었어. 독일들 중심으로 하는 삼국 동맹,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뭉쳐있는 삼국 동맹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뭉쳐있는 삼국 협상이 이 두 개의 주요 세력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맹 전체가 싸우는 건 아닌데 러시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둘이 싸울 수도 있잖아. 근데 둘이 싸우게 되면 독일은 얘네를 도와주고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를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두 나라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는 게 갑자기 유럽 전체의 강대국들이 다 뛰어드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물론 유럽이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은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긴 한데 당시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계대전이 피해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지금 뭐 투입한 병력 숫자만 봐도 각 나라들이 뭐 영국은 884만 명, 뭐 800,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렇게 동원해서 사상자 수도 수백만 명 단위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자가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인데 투입된 병력이 거의 한 4천만 정도 되고 다치고 죽은 사람들을 합치니까 3천만 정도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큰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이 모조리 뛰어든 전쟁이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끼어들게 되니까. 그럼 이게 왜 일어났냐면,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나라가 아까 있었죠. 그 나라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 근데 거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방문했다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야. 세르비아 사람이 죽였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굴욕적인 조약 체결을 요구하지. 우리 황태자를 죽였으니 니네 책임져라. 근데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1차 대전이 발발했다. 그러면 선생님, 오스트리아는 그렇다 쳐. 근데 세르비아는 여기에 있는 나라야. 지금 삼국 협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삼국 동맹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왜 얘네 둘이 싸운 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따로 관계가 깊은 나라였단 말이야. 그리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면 우리는 니네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단 말이지.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바보는 아니잖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한테, 야, 우리가 만약에 세르비아랑 싸울 때 러시아가 끼어들면 너네는 우리를 도와서 꼭 러시아와 싸워줘야 돼 이런 약속을 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독일이 우리 동맹국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전쟁을 하게 되고 독일은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또 동맹국이 따로 있으니까 얘도 껴들고 해서 우당탕탕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탈리아만 처음에 안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끼어드는데 원래 삼국동맹 출신인데 프랑스, 영국과 손을 잡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전쟁을 하게 돼.
복잡하죠. 근데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세계 1차 대전에 끼어들게 됐다. 동맹 관계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 아니 세르비아랑 싸우는데 왜 다 끼어드냐.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죠. 세계사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사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은 협상국과 동맹국 두 개로 나뉘어서 전쟁하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연합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뭐 동맹국 뭐 이런 식으로 통칭을 합니다. 근데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도 전쟁에 가담했어. 일본은 영국과 따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잖아. 영일 동맹에 따라서 연합국에 가담을 했고 중국도 연합국에 가담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중국은 왜 껴들었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국의 산둥반도가 독일의 땅이었단 말이야. 중국이 전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왠지 독일이 이길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산둥반도를 되찾으려는 생각으로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지. 워낙 권리를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독일한테 뺏긴 것부터 찾을 생각이었던 거야. 1차 대전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서부전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싸우는 이 서부전선은 참호전,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참호를 파고 싸우는 전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어. 그러니까 서로 이 상대방의 참호를 못 들었던 거야. 한 번 싸울 때마다 막 수십만 명씩 죽어가서 그 전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지. 서로의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동부전선은 독일군이 러시아로 빠르게 진군해서 러시아군을 계속 격파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당연히 상황이 안 좋아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 제국은 붕괴되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된다. 3월 혁명과 11월 혁명으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혁명이 두 번 일어나.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 단독 강화를 했고 전쟁에서 이탈해서 독일은 이제 서부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확 쳐들어왔는데 총공세를 펼쳤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미군이 연합국 편을 들어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편을 들고 참전했기 때문에 독일은 뭐 몇 년간 전쟁을 쭉 해왔고 피해도 많았는데 새로운 지원군인 미군까지 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독일은 1918년 11월에 항복을 하게 되지. 그래서 아까 봤듯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야.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지. 1차 대전을 끝내고 새롭게 성립된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1차 대전 이후의 체제라고 볼 수 있지. 자, 베르사유 체제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승전국들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 회의를 열었어. 여기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 전쟁의 처리를 위해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걸 보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민족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이 말이. 식민지 조선에. 왜냐면 각 민족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처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을 원하면 독립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4개조 평화 원칙 중에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잘 안 통했지. 왜냐면 일본은 이긴 쪽에 줄을 섰잖아. 그러니까 뭐 이긴 쪽 나라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줄 생각은 없었고 여기에 보이듯이 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 패전국이 지배했던 지역 혹은 소련, 전쟁하다 빠졌던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지 승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에 적용되는 원칙은 사실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장 독립을 못한 거지.
여하간 1919년 6월에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돼. 독일은 엄청나게 당연히 불리한 조약을 맺었겠지. 엄청난 전쟁 끝에 항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했고 승전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배상금 때문에 독일 애들 불만이 엄청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의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른다. 베르사유 체제는 어떤 거냐? 자, 14개조 평화 원칙에 의하면은 뭐 민족 자결주의는 제대로 안 됐지만 국제기구 창설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야. 이게 바로 국제연맹인데 여러분들이 유엔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유엔은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온 거고 1차 대전 끝나고 나온 건 국제연맹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안 돌아가. 왜냐면 우선 창설을 제안한 미국이 불참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미국 의회에서 국제연맹 참가를 비준을 거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당장 못 들어왔단 말이지. 그리고 독일도 가입을 못했고 소련도 가입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비록 패전국이지만 독일은 강력한 나라였고 소련도 말할 것도 없는데 미국도 빠져 독일도 빠져 소련도 빠지면 도대체 이 국제연맹이 별로 의미가 없었겠지. 강대국들은 다 빠졌으니까. 뭐 그나마 남아있는 게 영국 프랑스인데 얘네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침략 행위를 제재할 군사적 권한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만주사변 같은 거 일으켜도 국제연맹에서는 이걸 무력으로 진압을 못한단 말이야. 물론 지금 유엔도 한계가 있겠지. 힘이 강력한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국제연맹은 유엔보다도 훨씬 더 취약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게 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아까 봤던 이 베르사유 체제에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키워줘서 3.1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도 하긴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3단계인데 1905년 1월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생존권 보장과 이판 정치를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시위를 러시아군이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파장이 크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정치 체제를 좀 바꿨어. 근데 아직 이제 그 러시아의 황실이 무너진 건 아닌데 이게 전쟁하다가 더 이상 전쟁에서 버티기 힘들어진 민중들이 3월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황제였던 짜르,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거든. 짜르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고 짜르가 없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근데 아직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야. 짜르가 물러나긴 했는데 황제는 없어졌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안 된 거야. 그럼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건 언제냐? 11월 혁명으로 볼셰비키라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사회주의 세력이 이전에 수립됐던 임시정부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월 혁명으로 혹은 10월 혁명, 왜 3월 혁명 가로치고 2월 혁명, 11월 혁명 가로치고 10월 혁명이라 그러냐면 러시아는 달력을 좀 다른 걸 써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 달력을 써서 한 일주일인가 보름 정도 날짜 차이가 나.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인데 러시아는 2월이었던 거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1월인데 러시아에선 10월이었던 거야. 그래서 3월 혁명, 11월 혁명,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에 일어났으니까 3월 혁명, 11월에 일어났으니까 11월 혁명이지만 러시아 달력으로는 2월에 일어나고 10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1922년에 소련이 수립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19세기 후반에 노동자 계급이 러시아에서 성장을 하고 사회주의가 확산됐는데 짜르의 전제 정치는 지속이 되고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 다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의회도 만들어지고 뭐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이런 정치적인 자유가 점점 생기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여전히 짜르가 혼자서 다스리는 국가였단 말이지. 그랬는데 또 사는 것도 어려워지잖아. 살기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1905년 1월에 생존권 보장과 입헌 정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총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또 이때 러시아는 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 전쟁도 제대로 안 풀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1905년에 이런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 혁명적인 분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뭐 어떻게든 뭐 수습을 했는데 문제는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 1차 대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국, 프랑스와 편을 먹었단 말이지. 근데 전쟁에서 계속 졌어. 독일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도 지니까 당연히 나라 사정도 어려워졌겠지. 국민 생활 어려워지는데 1917년 3월에 또 시위가 벌어졌단 말이야. 식량을 배급해라. 전쟁을 중지해라. 전제 정치를 타도해라.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지. 근데 이번엔 좀 더 크게 일어난단 말이지. 1905년에 일어났던 시위는 어떻게든 수습했는데 12년 뒤에 일어난 시위는 우리가 두 번 안 속는다. 수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와 병사들은 소비에트를 결성했고 짜르 니콜라이 2세는 물러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짜르가 없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도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전쟁이 계속 지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위가 일어났는데 전쟁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전쟁을 해서 또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기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1917년 11월에 레닌이 이끄는 사회주의자들 볼셰비키가 봉기를 일으켜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됐다. 임시정부도 쫓겨나게 되는 거야. 혁명 이후 레닌은 전쟁이 진짜로 그만두는 거지. 독일과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물러나는데 급하게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황이 불리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게 돼. 막 나라 땅에 한 막 핵심적인 지역을 막 엄청나게 많이 내주는 식으로 강화를 맺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끝이 아니거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제사회주의자 단체로 코민테른을 수립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도 이 코민테른의 명령을 받아.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했겠지. 뭐 국유화를 막 했을 것이고, 그리고 1922년에 소련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은 다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중국 공산당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선 공산당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본 공산당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뭐 영국 뭐 프랑스 공산 온갖 공산당에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나중에 소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켜서 집권한 애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국제사회주의의 대표자하고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민테른은 뭐 명목상으로 따지면 소련 정부하고 막 소련 정부 자체는 아니야. 소련 정부에서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이건 코민테른의 명령이다. 코민테른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킬 때도 이 코민테른의 명령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레닌은 코민테른을 중심으로 각국의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했어. 당연히 열악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코민테른의 지원이 절실했겠지. 그래서 이 코민테른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듯이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야, 진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졌구나. 물론 우리는 다시 뭐 이 나라가 실패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100년 전이잖아. 100년 전에는 뭐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자, 중국으로 가봅시다. 1차 대전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중국도 1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했는데 보람이 없어.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되찾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도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이 1차 대전 기간에 중국에게 21개조 요구라고 해서 뭐 영토도 요구하고 뭐 이것저것 내정 간섭 같은 걸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야. 마치 우리나라 뭐 일산의약처럼.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힘이 약하니까, 일본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요것도 우리가 어쨌든 승전국이니까, 승전국에 껴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폐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일본 손을 들어준단 말이야. 일본이 독일이 갖고 있었던 산둥반도 이권을 가져가는 것도 인정을 하고 21개조 요구도 야 그거 해, 중국이 해,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야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 다 잡아먹게 생겼구나. 그래서 1919년 중국인들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요구했던 21개조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데 이것이 오사운동이에요. 이 오사운동은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3.1운동에도 자극받았다고 해. 조선 사람들도 이렇게 일본한테 저항하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라고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오사운동이 터졌어. 자,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창단되게 되는데, 중국 국민당은 순원이 세운 민족주의 정당이야. 얘네 지금 어디가 있냐면 대만에 가 있고요. 대만의 정당으로 남아있고,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중국에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순원이야. 국민당을 세운 사람이고, 중국 공산당은 대표적인 인물이 훗날에 마오쩌둥과 지금 뭐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있는 당이 오사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념이 다른데, 당시 중국이 군벌이 막 쪼개져가지고 난립하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통일하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란 걸 이뤘어. 1차라는 건 2차가 있다라는 얘기지,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듯이 국공합작도 2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했으니까 1차 국공합작이야. 자, 그래서 국공합작이 이뤘는데 이 군벌들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확산되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은 대립되게 돼. 그래서 순원은 이미 이 당시에 죽었고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공합작을 결렬한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 몰아냈거든. 그래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몰아낸 상태에서 이 군벌 정부들을 하나 둘씩 몰아내고, 다 통일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난징에, 이곳이 난징인데 난징에 국민정부를 수립하게 되지. 그래서 이 국공합작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어쨌든 공산당 세력과 민족주의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민족유일당 신간에 이런 걸 배울 때,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가 나오잖아. 이거 배울 때 또 1차 국공합작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일본은 1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이 잘 나갔어. 다른 나라 다 전쟁하고 있는데 얘는 전쟁 한복판에 껴든 건 아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경제 호황을 누렸지. 근데 전쟁 끝나니까 바로 불황에 빠졌던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져서 노동운동을 전개했고, 마침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일본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된단 말이야. 일제는 이러한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일본 국내와 식민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데, 이 치안유지법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사회주의 운동가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 싹 다 탄압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 중에서도 표적이 되는 거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겠지. 그들을 많이 탄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보자면 국채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라는 거야. 이 법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그건 일본 땅 아닌 곳에서 죄를 지어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귀국해도 잡아가겠다는 이야기야. 이야기는. 여기에도 역시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독립운동을 배울 때 이런 사회주의 계열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자,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어. 그 결과로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계속지니까 러시아 혁명이 터졌어. 이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자극이 됐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일본이 그걸 못 보겠지.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중국은 승전국에 꼈으니까 자기네들 뭐 21개조 요구나 혹은 산둥반도 이권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5.4 운동이 터졌단 말이지. 5.4 운동의 영향으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둘이 연합을 했지.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1차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윌슨의 14개조 원칙에서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자극을 받아서 3.1운동이 벌어지게 되잖아. 그리고 이 3.1운동에 또 자극을 받아서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터지게 되는 거지.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를 배우는데 세계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줘야 돼. 외국의 정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